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한 젊은 학자가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처음엔 중국 대표단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불과 10분 만에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대강당.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던질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은 한국 외교부 출신의 케네디 스쿨 박사과정생 이지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앤드리아 손튼 교수님의 소개가 끝나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의장은 각국의 저명한 교수들과 외교관들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중국 대표단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원 기반 경제 패권론을 자신만만하게 펼치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떨림은 사라지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보니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며 준비한 그래프와 통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첫 문장을 던졌을 때 중국 대표단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왕메이라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 연구원이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며 빙그레 웃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바다, 그것이 석유보다도 귀한 자원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리웨이 교수가 눈썹을 치켜올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중국 1대1로 정책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방금 전까지 자원의 시대를 강조하며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이 21세기 패권의 열쇠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우리 한국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히토류도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을까요?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계였죠. 바다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방식이에요.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앤드리아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를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죠. 자원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열려 있어요. 우리 한국이 자원 없이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왕메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가졌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모두 한국처럼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회의장에 약간의 웅성거림이 일었고 왕메이의 도발적인 질문에 청중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고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 질문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왕메이 씨. 맞아요. 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가치를 알기 위해 바다가 없는 나라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지윤 씨,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21세기는 자원의 시대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원 때문이죠. 리웨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국의 해외 자원 투자 현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었어요. 거대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혈액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중요해도 결국 그 바다로 운송할 자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동의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보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받아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메이가 또다시 끼어들었죠. 게다가 이지윤 씨, 한국의 바다가 과연 한국의 것인가요? 동중국해, 아니 동해라고 부르나요? 그 바다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앤드리아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어요. 토론의 방향을 조금 학술적으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지윤 씨,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제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네, 교수님.
자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 의존적 성장 모델과 해양 연결성 기반 성장 모델, 어느 것이 더 지속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해요. 슬라이드를 넘겨 세계 자원 의존 국가들과 무역 중심 국가들의 경제 안정성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처럼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반면 싱가포르, 네덜란드, 한국과 같은 해양 연결성 기반 국가들은 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요. 리웨이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단지 한쪽 관점에서만 본 것 아닙니까? 중국은 석탄, 히토류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고, 이제는 1대1로를 통해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연결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연결성, 둘 다 가진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 아닐까요? 자신감 넘치는 그의 말에 청중 대부분이 공감하는 듯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 머릿속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요르단의 지도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요. 1965년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었던 영토 교환 협정을 아십니까? 리웨이 교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화제가 전환되자 그도 잠시 당황한 듯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과 바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실제 국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요르단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 조정을 통해 석유가 매장된 영토 6,000평방킬로미터를 포기하는 대신 아카바 만해 해안선 18km를 얻어냈어요. 슬라이드에 중동 지도를 띄우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집중된 것이 느껴졌어요. 당시 세계는 석유 황금기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이면 바닷물 한 방울보다 가치가 수백 배였어요. 그런데 요르단은 왜 석유를 포기하고 좁은 해안을 선택했을까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피니 왕메이조차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아카바항은 요르단 GDP의 핵심 기여자가 되었습니다.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과 연결성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 대표들이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요르단은 먼 미래를 내다봤던 거죠. 슬라이드를 넘겨 아카바항의 현재 모습과 경제적 지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간 물동량, 관광 수입,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르단이 이 선택을 통해 얻은 것이 단순히 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주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독립적인 통로를 확보한 거죠. 리웨이 교수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세를 바꾸는 게 보였어요. 왕메이도 옆 사람과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은 요르단과 달리 처음부터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79달러.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0달러 정도였죠. 이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놀라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가자들은 그런 한국의 과거를 잘 모르는 듯했어요. 우리에게는 광물 자원도, 원유도, 넓은 농토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과 그리고 바다뿐이었어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6.25 전쟁 이후의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리아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중국 대표단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웨이 교수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드러났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1962년 한국은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크린의 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허름한 판자총과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에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은 오로지 사람과 바다뿐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수출해야 했고
수출하려면 바다로 나가야 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바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부산항의 변화상을 보여주었어요. 60년대 작은 어항에서 시작해 현재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로 성장한 모습까지 시간순으로 정렬된 사진들이었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3년 현대중공업이 첫 배를 진수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어요. 배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무슨 조선업이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위 조선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왕메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단지 저임금 노동력 때문이 아닌가요? 한국이 값싼 인력으로 선진국의 일을 대신했을 뿐이지. 바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왕메이 씨. 처음엔 저임금이 경쟁력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80년대 이후 한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했는데도 우리 산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기술혁신 지수와 해외 수출액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해양 네트워크였습니다. 항만, 조선, 물류, 금융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바다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플랫폼이 된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한국의 성장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눈빛들이 많아졌어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며 지식과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이건 바다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왕메이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쪽에 앉아있던 무명의 동남아시아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이 21세기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남중국해 상황을 고려할 때 바다의 자유라는 개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회의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을 건드렸거든요. 중국 대표단이 일제히 그 학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변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바다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동남아 학자의 질문이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갑자기 학술 토론이 현실 정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웨이 교수와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진 것이 눈에 띄었어요. 남중국해 문제는 바다의 자유냐, 바다의 통제냐를 묻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남중국해 지도와 국제해상 운송로를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3위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한다는 통계도 함께였죠.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수출품 운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지납니다. 이곳의 항행 자유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중국 대표단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왕메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지훈 씨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곳인데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왕메이 씨, 저는 여기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다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바다는 본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유엔해양법 협약도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슬라이드를 넘겨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원칙과 관련 조항들을 보여주었어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니 중국 대표단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바다 전략은 통제가 아니라 연결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우리는 남중국해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해상 루트를 개발해왔고 북극항로 개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청중 사이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렸어요. 한국이 이런 장기적 해양 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바다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실패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결국 바다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어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어요. 이것은 학술 토론인가요? 아니면 정치 선동인가요? 중국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앤드리아 교수님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여기는 학술 토론의 장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지훈 씨의 발표는 한국의 경제 모델에 관한 학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웨이 교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왕메이가 그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계속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바다를 통한 연결성이 자원 없는 나라에게도 번영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왕메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해상로는 강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통제하게 됩니다. 한국의 해군력으로는 자국의 해상로조차 지키기 어렵지 않나요? 결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어요. 왕메이 씨,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군사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안보는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상호의 존성이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과 함께 해군력 증강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체적인 해군력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잠수함, 경항공모함 사업도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다를 통해 만들어온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입니다. 왕메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면서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평판을 쌓아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해양 안보입니다.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청중들은 제 말을 곱씹는 듯했고 중국 대표단은 서로 속삭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다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앤드리아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제 제 발표의 핵심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바다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거대한 조선소 항공 촬영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들이 한 나라에 모여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해요.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결은 바다와 산업의 결합에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단순히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다 자체를 산업화했어요. 조선업은 그 첫 번째 사례였고 이것이 기계, 철강, 전자, 화학 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산업 생태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주요 산업단지들과 그 연계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였죠. 울산, 거제, 포항, 인천. 한국의 주요 산업도시들은 모두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바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 결과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는 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다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약 6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생산기지들도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메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단지 지리적 우연 아닌가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해안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 가스, 화학물질, 장비들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95% 이상이 수출됩니다. 해상 운송의 효율성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설명에 왕메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와 논리로 설명하니 반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K-POP, K-드라마, K-beauty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도 바다를 통한 연결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상품이 먼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갔고 그 뒤를 이어 문화 콘텐츠가 디지털 바다를 통해 확산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왕메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도 한류 팬인 듯한 표정이 살짝 비쳤거든요.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통로가 아니라 문화와 아이디어의 교류로도 이어집니다.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바다를 통해 한국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리웨이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문화산업의 성공은 국가의 하드파워, 즉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것 아닙니까? 소프트파워만으로는 국가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상호보완적이에요. 하지만 21세기에는 이 둘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K컬처의 확산이 한국 제품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방산 수출로까지 확장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사례를 강조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슬라이드에 한국 방산 장비들의 이미지와 수출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자원도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또 다시 바다와 연결됩니다. 리웨이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방산과 바다의 연결성이 궁금한 모양이었죠. 한국은 바다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정밀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 고부가 가치 방산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지만 바다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이 있었기에 첨단 방산 장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왕메이가 다시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미국에서 전수받은 것 아닌가요? 진정한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도입이 중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K-전차, KF-21 전투기 같은 장비들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다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녹색 산업,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어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원자재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말이죠. 리웨이 교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을 테니까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첨단 기술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 다시 바다를 통해 수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양 기반 순환 경제의 모델이에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청중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21세기의 진정한 자원은 지하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연결되는 기술과 신뢰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공 모델은 자원이 부족한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앤드리아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해양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자료였습니다. 자원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추구해온 해양 연결성 기반 모델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요.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연결과 교류, 그리고 혁신의 통로였어요. 마지막 발표를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들은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라는 자원을 활용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 연결을 통해 기술과 신뢰라는 더 귀중한 자원을 만들어냈어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해양 보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소 선박,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 LNG 추진선 등 최신 기술들의 이미지였어요.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입니다. 자원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이런 문제들을 악화시켜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추구해온 해양 기반 순환경제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특히 왕메이는 조금 전과 달리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석탄도, 천연가스도, 희토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발표를 계속했어요.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국가 발전은 자원의 독점이나 통제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에는 항상 바다가 있었어요.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중들이 제 말을 곱씹는 듯했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의미입니다. 한국이 바다를 통해 만들어낸 연결성, 혁신, 그리고 신뢰, 이것들이 21세기 진정한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앤드리아 교수님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토론은 더욱 깊이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웨이 교수와 중국 대표단은 자리를 떠나 있었어요. 아마도 제 발표가 그들의 자원 중심 패권론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왕메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지윤 씨,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의 주장이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요. 제주도의 바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왕메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같은 세대의 젊은 학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회의장을 나오는 길에 앤드리아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한국이 자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그날 하버드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나요? 자원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한국의 모델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국가나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성장 모델과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